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김만중론에 대해서 먼저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만중. 오늘 나머지 김만중과 박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페이지는 252페이지를 펴보시면 됩니다. 252페이지고요. 일단 김만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하자면, 김만중은 이제 그냥 252쪽을 먼저 펴보세요. 252쪽. 252쪽을 펴보십시오. 거기 이제 김만중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눈물이 중요해요. 눈물. 김만중 하면 눈물. 그리고 감동의 문학이다. 이걸 좀 필기를 해 주시고요. 김만중은. 그다음에 이제 김만중의 특히 이제 어머니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한 어머니라고 하죠. 장한 어머니. 장한 어머니에 신사임당도 들어가지만 김만중의 어머니가 이제 파평윤 씨거든요. 파평윤 씨. 자, 이렇게 파평윤 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252쪽에 보면 이 서포 김만중은 병자호란의 와중 피랑 가던 배 안에서 유복자예요. 유복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태어난 게 유복자죠. 그래서 부친 김익겸은 강화도가 함락될 때 김상용과 함께 화약에 불을 질러 산화한 인물이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나서 일찍부터 모친의 엄격하고 자유로운 훈육 속에 성장해서 모친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남달랐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서포의 7원고시에 보면 효심이 나타나 있어요. 거기 이제 보면 큰아이는 그러니까 큰아이는 이제 거기 자기 형이죠. 큰아이라는 게 자기 형이죠. 자기 형인데 김만기예요. 김만기. 그래서 큰아이는 낭낭하게 시경과 얘기를 외우는데 그 다음에 작은 애는 글 배우는데 젖을 아직 먹이더라. 이 작은 애는 이제 자신을 가리켜요. 김만중이죠. 왼손에 전죽, 미음. 이건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먹는 거죠. 오른손에 해초리. 가르침으로 자유로움 삼음에 어머니 마음 아파라. 이런 시도 지었습니다. 자, 이 서포의 문학과는 이제 서포 만필이 있는데 이 서포 만필을 중심으로 이제 본다면 그러니까 그 서포 만필에서 이제 만이라는 말, 서포 만필의 이 만이라는 의미는 뭐랄까요? 늘어지고 쓸모없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포 만필의 만은. 그래서 이 서포 만필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 문형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 상상하기 힘든 파격적인 주장이 있고요. 이 만필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형식이 자유로운 그런 그 글쓰기를 만필이라고 한다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옆에 이제 보시면 표음 문자의 가치 인식이라고 나왔죠. 표음 문자. 자, 그래서 이 표음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 한문학 우월론을 비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3쪽에 1번 표음 문자의 가치 인식 땡땡 하시고 한문학 우월론 비판의 출발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한문학을 공부를 했지만 한문학보다는 이제 우리 문학을 훨씬 더 중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문자의 이치를 따지면 한자와 같은 표의 문자. 이 표의 문자죠. 한자는 표의 문자. 표의라는 것은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게 발음은 청이지만 푸르다 이렇게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이제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우리말은 이제 표음 문자죠. 우리말은 표음 문자다.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그냥 푸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생성시키는 원리가 초성, 중성, 종성의 합형 이런 걸 합해서 이제 그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우리말이 특히 이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이 상당히 우월하다 이런 걸 이야기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장 넘기시면 254쪽. 254쪽으로 넘기면 문학의 근원적 요소로서의 말과 자국 어문학의 가치. 자, 거기를 보겠습니다. 254쪽. 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서는 뭐냐? 문자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 말의 가치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거기 바로 밑에 줄 나오죠. 서포는 문학의 가장 근원적인 요소로서 문자가 아닌 말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게 나왔죠. 자, 그런 걸 상당히 이제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거 좀 넘어가고요. 이 절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용문에서 세 줄 내려가면 이 절주가 나오죠. 자, 거기 절주의 내물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절주란 문학적 형식 혹은 내적인 규칙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고 표현의 방식과 연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다. 이런 말 나오죠. 절주라는 게 이제 문학적 형식이나 내적인 규칙과 관습을 지키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뭐 이야기 나오는 거 좀 건너뛰고요. 자, 255쪽을 볼게요. 255쪽. 자, 페이지 255쪽. 자, 거기 보면 인용문 바로 밑에 있죠. 당시의 문학 관습에서 자, 거기 이제 보면 당시의 문학 관습에서 지금 255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255페이지. 자, 거기 인용문 바로 밑에 당시의 문학 관습에서 가장 높은 가치는 한문학에 있었다. 이때는 이제 한문학을 상당히 이제 높은 가치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국문문학은 최하위에 있었어요. 국문은 최하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로 높이 쳐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서포는 가장 높은 문학과 낮은 문학을 함께 결혼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역전시켜. 그러니까 이 국문문학이 한문문학보다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역전시켰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도표를 그린다면 한자가 있고 한글이 있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있으면 이 한자가 있는 게 이제 한문학이고 한글이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자국어 문학이죠. 이게 다시 국문문학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말이 있는 거 이게 이제 구비문학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한자가 먼저고 한글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비문학인데 이 김만중은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구비문학이 중요하고 국문문학이 중요하고 한문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삼위인곡이라든가 김만중은 삼위인곡, 그다음에 송미인곡 다 정철 작품이죠. 송미인곡, 그다음에 관동별곡. 이것들이 이제 우리말의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문학 작품을 형상화한 거죠. 문학으로 형상화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작품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단락에 이제 보면 그 송강의 가사 3편, 관동별곡 3위인가는 우리 동방의 이소다. 자, 이소라는 것은요, 이소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떠나고 그 헤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나고 헤어진다. 이소. 만나고 헤어짐. 이걸 이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문은 쓸 수가 없고 악인의 무리가 입으로 서로에게 주고받고 이제 국문으로 이제 전한다고 나오고 있죠. 이소라는 게 이제 그런 만나고 헤어지는 그런 것을 이제 이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굴원의 작품이죠. 이소라는 작품의 작가가 굴원의 작품이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관동별곡과 삼위인곡, 전후 삼위인곡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많이 쓰여진 것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이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겨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56쪽 넘겨보세요. 256쪽을 넘기면, 그래서 이제 뭐 그 위에 있는 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위에서 8째 줄 정도 내려가면 끝에 있죠. 특히. 그 다음에 송강의 작품 가운데, 색 가운데 후민곡, 즉 송민곡을 으뜸붙인 것은 다른 두 편에 비해 한자어의 사용이 적고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구사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이라는 게 나와요.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 자, 이게 이제 결국 이 해석과 수용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땡땡 치시고요. 이게 바로 독자 반응 비평이죠. 이걸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합니다. 독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이제 좀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만필에서 이제 특히 이제 김만중은 뭐랄까요, 한문 공부, 특히 이제 불교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 것을 하나의 글 쓰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서 글을 많이 읽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7쪽입니다. 257쪽. 257쪽을 보세요. 자, 257쪽을 이제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특히 이제 4번에 보면 감동의 문학론이 있어요. 감동의 문학론. 근데 이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인용문 바로 밑에 인심은 발현되었을 때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 것이어서 심성의 수양을 통해서 바른 곳으로 나아가고 옳고 선한 것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요체다.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인심이라는 것은 바른 것으로 이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포에게 제도직이라고 나오죠. 제도직이. 그게 258쪽에 인용문 밑에 있죠. 그러니까 인용문 그 위에 이제 인용된 게 이제 백사 이양복이 거기 257쪽에 마지막 인용문, 북청으로 귀양 갈 때 천령을 지나면서 천령 높은 봉에 시원없는 적구르마 고신원루,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고신원루라는 것은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 자, 이것을 이제 비삼아 뛰어다가 임계신 구중궁궐에 뿌려본 드럭더리, 이런 시조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유행가였죠. 그래서 광해군이 뒤뜰에서 잔치를 하며 노는데 이 시조를 노래하는 궁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노래다,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전해져 부르는데 이모의 자기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하니 광해군은 다시 부르게 하고 처연히 눈물을 흘렸다. 시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와 같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감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8쪽에 마지막 단락에 감동의 문학론이란 말 있죠. 마지막 단락 거기 밑줄 치세요. 이제 당시로는 배격의 대상론이었던 통속 소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까지 확대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감동의 문학론이에요. 그러니까 통속 소설도 감동을 주면 확대될 수 있다. 자, 259쪽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고요. 5번은 유불의 우열론 극복과 화이론의 비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서포의 문학은 당대의 확정적인 우열관계를 그대로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용인하지 않았고 열등하다고 여기던 우월한 것과 대등한 것거나 오히려 그것보다 우월한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사고, 역전적 발상에 다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확정적인 우열 관계, 뭐가 위고 뭐가 아래라는 거죠. 그걸 용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월한 가치, 상대주의적이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뭐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막 쭉 설명이 이제 돼요. 불교에 대한 관심이 컸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260페이지 인용문에서 바로 밑에 나오죠. 불교에 대한 관심. 불교 이야기 나옵니다. 성리학은 진리고 불교는 이단이라고 믿는 이런 입장과 달리 사상을 분석해 보면 서로 유사성이 발견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공묘유와 성리학의 무극이 태극이라는 것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것이 좀 더 크게 된다는 거죠. 무극이 태극이라는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61쪽, 261쪽에 권리품광과 본지품광이라는 게 있어요. 261쪽입니다. 자, 261쪽. 자, 이 권리품광과 본지품광은, 이 권리품광은 지상 면목이죠. 본지품광. 서경덕. 본지품광이죠. 본질을 보고 이제 진면목을 인식한다는 거죠. 본질을 보고 진면목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본지품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권리품광이라고 하는 것은 책 안에 있는 품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지품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찍어서 내가 많이 다녀갔다는 거.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리품광과 본지품광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7번에 작품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작품, 사시남정지 이중적 구성. 그래서 천자와 유연수와 사시, 그 다음에 엄순과 교시, 이렇게 이제 대립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261쪽에 밑에서는 그런 내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구운몽의 현실과 꿈의 교직, 교차된다는 거죠. 현실, 꿈, 현실, 꿈이 현실, 꿈이다는 거죠. 독자의 세계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서 이제 또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구운몽의 주제가 뭔지. 자, 그걸 이제 보면 인생무상, 금강경, 유불선 확립, 그다음에 남성 위주의 진출이죠. 그래서 이제 애정 성취 또는 양자 결합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남성 위주의 그런 진출 이런 것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에 대한 이 구운몽의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구운몽은 260쪽의 마지막 단락이죠. 제작 연대가 확실치 않고 구운몽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만큼이나 엄청난 쟁점이 있어요. 관점도 많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불교의 공사상을 그런 그 주제로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말 부분을 가면 어떻습니까? 속세의 성취. 이 속세의 성취가 허망하다. 그런 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쭉 읽어보시고 마지막 단락이 그래서 여성들을 여러 명을 만나게 되죠. 여성들을 여러 명을 만나게 되는데 자기 주도적이고 애정의 성취를 행하고 있다. 만난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 1번 진채봉은 몰락의 양반의 후손, 2번 개서멀은 서울기생, 3번 정경패는 고위간의 딸, 나중에 공주로 변해진다. 4번 갓춘운은 정경패의 시비, 그 다음에 적용홍은 시골 기생, 그 다음에 6번은 심효연은 예국인, 그 다음에 백릉파 용왕의 딸이고요. 난양공주는 진짜 공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서 이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쭉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소설 4인방은 줄줄줄 이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건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하셔서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 그 첫 번째 있는 과에 대한 설명은 쭉 드렸고요. 혹시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뭐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나중에 끝날 때 이해하시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